저는 연준의 이벤트는 끝났다. 그냥 과격한 이벤트는 종료된 것 같다.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네. 저는 내년장은 최소한 지수는 박스권. 그래서 주가는 한 2월, 3월 언저리에서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냐. 지금부터는 점진적 매수는 뭐 장기 투자 플랜에서는 괜찮다. 이번에 안 좋은 사이클에서의 주도권은 삼성전자가 가질 거다. 아니 본부장이 작년에 상반기랑 하반기쯤에 한 번씩 이제 출연 한 번, 두 번 뵙는 것 같고 네, 지금 거의 한 이제 마지막 출연 이후로는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힘들게 살았습니다. 시장처럼. 그냥 뭐 업이 뭐 매니저니까. 네. 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뭐 업이 매니저라서 그냥 시장 따라 이 시장 대응한다고 힘들게 살았고요.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이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쑥 지나갔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시면 좀 궁금한 게 2022년 사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인 본부장님한테는 또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한테도 쉽지 않은 어. 장이었고요. 저희가 농담으로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사실 저도 올해 18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는 거의 한 5년 차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러십니까? 동안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 1월 1일부터 매니저로서의 그런 매매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뭐 사실 저도 리만을 겪었고 그다음에 리만 겪고 9.11 테러 겪고 재정 위기 그다음에 뭐 각종 이슈들 많이 견뎠는데 지나왔는데 올해는 그것들을 종합해서 다 발생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발생해서 한 17년, 18년 했던 것들을 압축해서 올해 1년에 다 겪은 올해가 가장 어려운 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매니저 바보 되기 제일 좋은 시장. 왜요? 그 뭐래도 안 맞는 순간이 가끔 나오니까. 네, 아니면은 터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실이 나고 좀 회복시켜 놓고 또 손실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자리에서 좀 머무는 그런 구간들이 올해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되게 힘들죠.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네. 자, 그럼 올해 이제 주식시장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았던 현상과 혹시 이제 본부장님이 그로부터 얻으셨던 뭐 교훈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올해는 결국은 그냥 피상적인 그런 현상 자체는 소위 말하면 우왕좌왕. 우왕좌왕. 그리고 그다음에 너무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현상. 한 가지가 뭐냐면 기승전 연준의 입만 보는. 아, 네, 그래서 기승전 파월. 그래서 1년 내도록 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CPI 체크하고 그러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연준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냥 희망 고문. 그것만 무한 반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어렵게 말하면 bad is good, good is bad였고,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면 연준이 이걸 좀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좋았었고, 또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니까 그 체력으로 연준이 더 강하게 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무한 반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돌이표 같은 이런 시장. 지금 이제 연준 파월 얘기해 주셔서 그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CPI도 나왔었고 네.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도 했잖아요. 네, 네. 그거 좀 어떻게 지금 이제 본부장님은 또 이게 똑같은 거라도 해석하시는 분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네. 본부장님 어떻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2023년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는 일단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FOMC의 이벤트 자체는 9월 달에 FOMC로 마무리됐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9월 달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구간이긴 합니다. FOMC 결과를 보고 결과물적으로는 인플레가 좀 지속된다. 연준은 더 계속해서 강한 정책을 쓰겠구나라고 하면서 시장 안 좋았는데 사실 그때 왜 9월부터 연준의 이벤트가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했냐면 사실 연준에서 연말에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서 최종 목표 금리 수준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게 그때부터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12월에 한 50bp 올리겠거니 그리고 11월에 노래 한 75 올린다. 그러면 이제 올해 놓고 보면 두 번이 남았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125bp 올리고 나서 연준이 말했던 터미널 레이트까지 올려놓고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올리는 게 그 당시의 컨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한 건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가는 과정 동안 시장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시장 많이 빠졌고 그 저점을 저희가 2134포인트를 보고 왔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먼저 빠지면서 시장 저점까지 보고 온 상황인데 이제 남은 이벤트는 연준이 11월, 12월 금리 인상하는 거 그다음에 내년에 갔을 때 한 번 하는 거 그러면 이 곡선을 쫙 그려보시면 이만큼 계속 올려왔는데 7회 연속 계속 올려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 남았고 한 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3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곡선이 기울게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 사이 우리가 경험했던 FOMC의 긴축이 소위 말해서 가격이 반영이 된 과정들 충분히 겪어왔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좀 더 매파적인 거 혹시나 뭐 75, 75, 75 간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예상된 바에 의하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적응을 했고 그러다 보면 변동성은 당연히 존재하죠. 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이 좀 발생하니까 그럼에도 그 가격을 일단 반영을 하고 온 지수대고 그다음에 주가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저점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지나고 나서 보면 밸류에이션 뺀 것만큼의 되돌림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2130, 뭐 2000이 거의 무너질 것처럼 이제 시장이 그 분위기가 있었죠. 네, 있었다가 결국은 2150선을 기준으로 하단을 잡고 지금 이제 2400선 언저리까지 지금 트라이가 된 그래서 뭐 잠깐 또 2500까지 터치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연준의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의 결국은 파월이 네. 이번에도 보시면 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수치는 사실 바뀐 게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명서에도 보면 뭐 수치 몇 개 바뀐 거 말고도 문구 자체가 바뀐 게 전혀 없고 그런데 말로서 이제 기자회견 때 했던 거는 좀 강하게 얘기했죠. 매파적으로. 네, 그 이유는 지나고 나서 보면 연준에서는 결국은 인플레 파이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계속 해내는 과정에 아직 일시적이지만 한 2달 정도 이렇게 좀 CPI가 빠졌고 빠지는 게 사실 추세로 빠질 것 같은 게 전망치긴 맞거든요. 근데 아직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가 안 왔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서 우리가 꺾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정책은 그렇게 가하지 않게 발표를 해주면서 말로는 계속 말파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준 FOMC를 보고 나서는 금리 인상하는 속도랑 그다음에 하는 레벨 자체는 시장에서 이미 예견됐던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그래서 특이할 게 없는 연준이었다. 그리고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도 보면 그냥 예상했던 바에서 계속 기대 인플레이션 꺾기 위한 그 정도의 구두 개입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리고 그거에 끝나고 나서부터 환율이랑 금리나 이런 것들은 다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사실 지수만 잠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 보면 금융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이번 FOMC는 그냥 무난하게 FOMC 이벤트를 피크아웃하는 종료였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은요? 2023년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더 문제가 뭐냐면 발표하고 어제 오늘이 조금 이제 출렁거렸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내년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도 봐도 약간의 그러니까 계속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저희가 지금 말하는 롱거에 대한 거 얼마나 더 길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내년에 이제 25bp나 아니면 50bp 한 번 정도 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이번에 기자회견 때 말하는 걸 들어보면 2월, 3월 이렇게 2번에 25, 25 두 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코멘트들이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은 25, 25하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게 계속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5, 25, 25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이것이 이제 내년에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요. 근데 저는 그냥 2월, 3월 정도에 마무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CPI가 지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고 기저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과정이어서 3월 정도까지는 연준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에서 올리는 속도랑 레벨은 이미 정해져 버렸고 끝났고 남은 거는 몇 번 더 할 거냐가 남은 건데 이게 이제 25bp씩 2월, 3월 하고 끝내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할 거냐. 한 번 더 하면 사실 시장 충격거리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2월, 3월 언저리에서 25bp 두 번을 하든 아니면 한 번 정도를 마무리해 주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조금 달라지는 형태로 되지 않겠냐인 거고요. 그때 가면 사실 CPI도 빠져 있을 거고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도 바닥 잡고 살살 돌 수 있는 과정이 될 거고 시장에서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도 고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강하게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연준의 이벤트가 끝나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시각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용이 되게 좋아버리면 오히려 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점에 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견고하거나 아니면 나쁘지 않은 고용 상황이 유지되면 연준도 굳이 무리해서 경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한 정책을 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거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이 과정이 앞으로 남은 1, 2, 3월 중에 계속 벌어질 거다. 예, 그렇게 봐서 저는 어제 FOMC는 그냥 과격한 이벤트는 종료된 것 같다. 근데 시장이 그래도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지고 했던 거는 지금 11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12개월 동안
이렇게 익숙함에 의해 그래도 이게 더 길어지니까 더 공포가 좀 더 오고 아 진짜 별거 없었으니까 한번 어쩔 수 없이 또 똑같은 장이구나 라고 하는 실망 매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여진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몇 번 더 남았느냐도 중요한 이슈인데 또 그 다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슈가 이 고점에서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고점에서 이제 내년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 네. 있는 거 아니냐 이 의견도 상반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점도표를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점도표도 어쨌든 그 연준의 인원들이 찍는 거잖아요. 사실 찍어주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 분위기 따라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내려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가이던스 줄 때 2024년도는 뺀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문구로도 2023년도에는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못 박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 가정은 안 한다. 안 한다로 깔고 가는 게 네. 예, 저희가 투자함에 있어서는 가장 편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기점이 저는 한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CPI 레벨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가 이제 가늠이 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고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반등이 어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곳도 3, 4, 5월 딱 요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눌렀던 CPI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과정일 거고 그다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 OECD 선행 지수의 레벨이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딱 요때면 사실 나쁜 건 빠져주고 좋은 건 밑에서 올라와 주니까 약간 센티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과정이 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겹치는 게 뭐냐면 사실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도 3월 언저리부터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3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이 와중에 갑자기 당겨진 중국의 리오프닝의 실체 확인을 우리가 4월 언저리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2, 3, 4, 5, 6 이렇게 보면 내년 상반기 쪽에 많은 이런 시장 확 바꿀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올해 계속 연중을 우리한테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슈들이 작동할 수 있는 구간이 내년쯤이라서 내년에 그림 그릴 때는 이 2분기 언저리에서의 변곡점이 진짜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대로 바뀌면 하반기 장은 되게 좋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 좀 더 지지부진하는 형태 그렇지만 이게 악재들이 완화되는 분위기에서의 이런 결합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만큼 이렇게 막 과격하게 밑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OECD 경기 선행지수 반등 나와주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와주면 경기가 경착륙한다기보다는 연착륙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 전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미국의 고용 상황이 그래도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다. 라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보면 그럴 것 같다라는 게 내년 시장 볼 때의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그럼 이슈들이 반영된 현재 주식시장 이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2023년 이제 얼마 전에 요책 내셨잖아요. 이제 미스터 마켓 2023. 결국 요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2023 전망과 어떻게 그럼 투자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요. 전망해 주신다면.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저는 내년장은 최소한 지수는 박스권. 그러니까 최소한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 갇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 좀 바뀌면 후반장이 좀 더 윗단으로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혹시 박스라면 근데 이제 어디서 어디 사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다 싼 가격대라서 지금 2150선이 올해 저희가 멈췄던 레벨이 저점이죠. 예, 저점이었고 이게 한국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8배 라인이었습니다. 8배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8배 라인. 그러니까 이 8배 라인이 이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 영업이익이 안 빠진다는 전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많이 확 빠져 보이는 게 반도체랑 유틸리티 때문에 빠져 보이긴 하는데 이걸 제외해 놓고 보면 사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게 기술적 반등이 같이 결합될 거라서 저희가 코로나 구간에 급락했던 거 아니면은 그 이전에 뭐 무역 분쟁 때문에 급락했던 거 요 마디 구간을 좀 정해놓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균적인 레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냥 뭐 한 2300선 중반은 저점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윗단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한 2600선, 700선 사이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펀더멘탈이 좀 확인되는 과정을 보고 다시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과정일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위가 확 열려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논리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물론 하단은 더 견고하다는 걸 말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로직이 우리가 2150선을 보고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상단에 대해서는 뭐 너무 그러니까 약간 뇌피셜처럼 그 희망적인 것만 되게 많이 있는 거지 펀더멘탈 수치로는 이걸 지금 뽑아낼 수는 없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박스권을 전제해 놓고 하반기 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2분기 언저리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확인됐을 때 좀 더 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종목 장세는 충분히 된다. 그게 이제 올해 보여줬던 태조 이방원 장세. 그렇죠. 예, 이것처럼 태조 이방원 장세도 7, 8, 9월에 벌어졌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수가 뭐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잠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긴 한데 그거 대비 이 섹터들은 정말 엄청 세게 움직였죠. 거의 투자 붐의 사이클이 온 것처럼 움직였고 심지어 제가 이제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7, 8, 9월에 안 좋았던 시점에 5개의 섹터가 움직였다라는 거고 이 태조 이방원이 5개 섹터인데 그중에 태조 그러니까 2는 이제 2차 전지고 태조 방원은 제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조업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한 10수년 동안 구조조정을 받아왔고 살아 버텨 남은 한국 기업들이었고 이 기업들이 뭐 전쟁에 의해서든 아니면 미국의 뭐 수요에 의해서든 어쨌든 발생된 에너지 패러다임이라는 큰 테마의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서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발견이 됐는데 마침 이 기업들이 구조조정 끝낸 상태에서 재고도 다 슬림한 상태인데 수요가 발생하고 수요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기업들로 들어왔고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니까 거의 뭐 그 시장 영역에서는 선두권에 있는 기업을 인정받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수혜를 받을 만큼 잘 또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혜를 받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에서도 이런 5개의 섹터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제공되면 충분히 반영이 된다는 를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도 이런 섹터가 충분히 계속 발견될 수 있다. 지금 요거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최근에 보면 또 이제 내년장을 준비하면서 5G도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뭐 다시 미디어 엔터도 찾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또 중국 주들이 또 열릴 수 있으니까 소비주도 찾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금 시장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장에는 기본 베이스는 그렇게 막 엄청난 희망을 뭐 버리더라도 지수는 박스권 그 내에서는 종목 장세랑 산업별 섹터 순환매 로테이션은 계속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큰 악재가 없이 수요가 계속 견고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2분기 언저리 좀 지나서 매크로 단위 확인되면 좀 더 위로 열어놓고 플레이해도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이 좀 확산되는 국면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년 넘게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는 약간 수급적으로도 주식을 할 자금들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년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드리면 2023년 그뭐 이제 종목 장세 펼쳐진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는지 연말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곧 와서 이제 연말도 이제 곧 있으면 끝나고 벌써 2023년 될 텐데 이 종목 꼭 한번 받으면 좋겠다. 뭐 결국 유망 섹터, 유망 종목 어느 쪽에 있는가? 저는 지금 사모펀드 매니저니까 종목을 말할 수는 없고요.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만요. 섹터는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섹터는 종목은 이제 힌트 정도. 네, 그럼 책으로 가서 그 책에 제가 내년 거 전망하면서 사실 다 많은 걸 담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키포인트로 제가 잡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사실 내년에 가장 큰 주제를 중국 외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줄을 정말 잘 서서 미국의 수혜를 다 받는 그 기업이 그러면서도 그 시장에서의 1등인 기업들이 이제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 금액 그리고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 금액 이거는 사실 수출은행 가면 데이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 금액의 추이가 계속 느는 섹터들 그거가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정밀화학 이런 식으로 분야들이 다 이게 섹터로 나옵니다. 거기서 직접 투자 금액이 계속 늘었던 쪽을 섹터로 찾고요. 직접 투자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이제 수출로 저희가 표현이 될 텐데 수출이 후행적으로 늘었냐 를 보면 늘었던 쪽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섹터들이 사실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자동차,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투자가 있고 그 투자 뒤에 수요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라서 사실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 그게 지금 저희 2차 전지가 몇 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그 과정에서의 그 현상들이고, 이거는 오히려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RA 법안 때문에 오히려 더욱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답보돼 있다, 이런 건. 그래서 이쪽은 주도주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몇 년 더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출렁거리는 이유는 너무 수급이 많이 쏠려갔던 거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모두가 다 딴 건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걸 찾아갔더니 지금 태양광이랑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수급이 쏠렸던 현상들이 최근에는 좀 다른 게 좀 저가에서 매수가 나오니까 좀 퍼지는 과정이라고 봐서 가장 큰 틀은 저 정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2차 전지랑 신재생 쪽, 신재생은 사실 태양광이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게 풍력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장주들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다입니다. 그리고 IRA 법안이 좋은 게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어찌됐든 미국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원재료를 우리가 밸류체인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매출이 발생하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업의 이익에 소위 말하는 손익계산서에는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니까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는데, 뭐 일각에서는 매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조금이니까 영업이익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의 형태니까 영업이익단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회계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돈이 회사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회사는 저 돈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한다. 이 선순환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넘치는 현금으로 가지고 미국 가서 투자를 했는데 현금까지 지원해 주니까 꽤 좋은 사이클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가장 큰 국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보는 게 뭐냐면 재고순환 지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산업별로 재고순환이 얼마나 돌고 있냐인 거고, 재고가 이미 바닥권까지 관리를 잘 해놓은 상태면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굳이 재고를 안 내밀고 새롭게 이제 그렇죠. 매출을 일으키면 되는 거니까, 그 지표를 요즘에 제가 내년도 전망 자료 때문에 따로 뭐 저도 다 뽑았는데, 뽑아보면 의외로 재고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라는 게 수치로 보여집니다. 제조업 전체로 봐도 그렇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쫙 철강 뭐 다 이렇게 쪼개나와서 봐도, 그러면 차트를 쭉 그려보면 재고순환 지표 자체가 다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상태들이 여러 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업체한테 탐방을 다니니까 그 산업의 대표 기업이랑 얘기를 해서 보면 실제로 가동률은 많이 줄여진 상태에서 재고 관리를 많이 해놨고, 소위 말해서 슬림하게 몸을 잘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그쪽에서도 수요가 정상 가동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계속 견고하게 물건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제조업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IMF도 겪었고 리만 사태도 겪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 상태가 지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순환 지표가 바닥을 잡고 도느려고 하는 와중에 중국 리오픈 등등이 됐을 때 제조업에서의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최근에 보면 뭐 철강, 정유, 화학, 뭐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꿈틀꿈틀 되는 이유가 사실 더 빠질 건 없어 보인다. 그런 와중에 재고까지 돼 있는데 중국이 열리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나서 재건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뭐 사우디에서 뭐 투자를 한다 하니 그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게 되면 결과물적으로는 좋은 실적과 좋은 수출 데이터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것들이 저희가 한 1, 2년 동안 지금 사실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2000년에서 2010년 정도까지는 중국의 제조업 사이클 덕분에 우리가 수혜를 받았던 거, 그다음에 2010년 이후로는 중국이 이제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능가하면서 이제 소비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빨리 당겨지는 이슈가 발생했으니 소비주들도 기회를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해는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제 모든 경력에서 발생했던 모든 리스크가 한 해 다 발생했는데, 내년은 보면 의외로 이 경력 동안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생겼던 큰 테마들이 한 번에 쏠려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도주들은 역할을 잃지 않을 것 같고, 제조업이랑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내년이 보여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수가 박스권이어도 섹터 순환매가 정말 빠르고 많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요 과정들이 있을 거라서,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재고 순환 지표랑 중국 리오프닝이랑 관련해서는 제조업이랑 어떻게 보면 소비주 쪽인 거고 네, 네. 주도주에서는 2차 전지랑 이제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고 자동차 네. 있는데 주도주에서는 이제 중국과 미국 둘 다를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미국을 중심적으로 좀 봐야 주도주는 미국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자는 거기서 발생하고 중국은 리바운드. 네. 그러니까 안 좋았던 중국이 돌아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예,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다들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제 반도체 플러스 국민주, 삼성전자. 그리고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한테도 삼성전자는 여쭤봐도 큰 이슈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뭐 법적으로 뭐. 제가 뭐 시세를 움직이시는 네. 주식이 아니라서 네. 저희가 반도체 투자할 때는 사실 세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반도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시크릿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공식은 첫 번째는 재고의 피크아웃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재고가 정말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재고의 피크아웃을 확인하자. 아까 제가 다른 제조업들은 재고의 바닥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캐펙스의 컷.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줄이느냐. 근데 이거는 업종 내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혼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업에 존재하는 다른 경쟁사들도 같이 캐펙스 투자를 안 하느냐. 그럼 업 그래서 자체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업 자체가 힘드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네. 안 해서 공급을 줄여놓으면 결국은 재고가 소진될 때 나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인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말 그대로 수요의 회복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아직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인 그 수요의 회복은 워낙 우리가 코로나 때 가전기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썼었고, 많이 예, 그리고 저기 서버 투자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 이것도 사실 똑같죠. 그 코로나 때문에 물류의 병목 현상, 공급 트러블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수요가 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요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뭐 내년에 이 수요 회복이 좀 빨리 당겨지려면 중국 리오프닝이 열려서 중국에서 중저가 핸드폰들이 좀 팔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좀 IT에서는 분위기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라서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1번 그 재고의 피크아웃은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사실 1번, 3번 연결된 건데 2번이 제가 말씀드린 캐펙스 컷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확인됐냐면 10월 28일 날이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 그때 하이닉스가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맞춰서 해외 나머지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도 투자를 좀 감소시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안 했어요. 삼성전자는 그냥 갑니다. 근데 이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산업 내에서. 그러다 보니 저희도 사실 10월 말부터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도는 시점을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 모델링에 의해서 요쯤 되면 이런 수급이 맞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게 한 5월, 6월 정도거든요. 근데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한 2월, 3월 언저리에서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냐. 좀 더 빨리 보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워낙 안 좋았으니 내년 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전자를 먼저 사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5만 원 정도까지 빠져 있으면 6만 원 언더에서는 사모아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대세론이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번 중에 2번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점진적 매수는 더 잃을 건 없는 상황에서 뭐 장기 투자 플랜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처럼 반도체 업체 중에 누군가가 파산이 나오는 이슈는 안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파산시킬 사람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각 국마다 원래 반도체를 하던 나라마다 하나씩 남아있거든요. 왜 못 죽이냐면 그 나라에도 고용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치킨 게임으로 갈 텐데 치킨 게임의 승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니면 치킨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사실 전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워낙 안 좋아서 다 안 좋지만 지금부터 만약에 저희가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번에 안 좋은 사이클에서의 주도권은 삼성전자가 가질 거다라고 본다면 요 가격대에서는 뭐 사실 여기서는 안 빠진 거죠. 우리는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요 가격대에서는 물려 있을 거고 그래서 손실 구간이실 거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 매도는 실익이 없는 구간이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근데 뭐 실익이 없는 매도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 얘기하면서도 그 언저리쯤에 반도체가 정말 돌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제가 아까 이번 시장은 주식할 자금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최근 3년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금융 상품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존재했습니다. 뭐였냐면 금리가 제로니까 뭐 3%짜리, 5%짜리, 뭐 8%짜리 이런 상품이 되게 다양했는데 이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을 추구하던 자금들은 이제 무위험의 중수익으로 가죠. 그렇죠. 은행으로 가잖아요. 은행으로 갔죠. 그러니까 요 자금들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시장은 지금 한 48조 대 고객 예탁금이 유지가 되고 있고 주식으로 손실이 났든 코인으로 났든 뭐 어떻게든 뭐 손실이 난 자금들 아니면 투자 성향이 좀 강한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자금들이 요 레벨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악재보다는 호재의 그 자금들의 반응이 더 클 거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요 최근의 시장만 봐도 조금의 호재만 있어도 5% 10%의 수익률이 하루에도 나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성향들이 있는 그 자금들이 이 몇 년의 장을 경험하면서 이 시장에 남아 있다면 악재가 풀리고 삼성전자도 바닥 잡아가는 와중에 지수가 2,400선,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700선, 그다음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5만 원 중후반에서 6만 원, 요 레벨이 형성되고 악재가 완화가 된다면 자금 사실 쏠릴 수 있죠, 이쪽으로. 그리고 아까도 그런 거리들을 제공하는 많은 섹터들이 계속 움직일 거니까 센티만 완화되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방송이니까 이게 뭐 직접적으로 뭐 사세요 파세요는 할 수 없지만 가장 크게 힌트를 드린다는 거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실익이 전혀 없는 매도 구간이다. 그러면 사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아까 그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시간 게임을 하셔야 된다 이번엔. 예, 그러면 사실 나쁘지 않을 거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섹터도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분야는 좀 어딘가요? 이렇게 평가가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사실 다 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워낙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시장이 한국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코인, 부동산 뭐 이런 거 갈 게 아니라면 한국 그냥 주식이 가장 싼 자산입니다. 내년을 보면 저는 넌 US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달러가 강세였던 게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글로벌 위기였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한이 1,300을 넘어서 1,400원까지 1,45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대까지 왔는데 저는 이 1,300원에서 1,450원 요 150원 레인지는 글로벌 리스크 구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지금 빠져내려온 건 시장도 뭐 전쟁도 반영해줬고 그다음에 중국의 디폴트 리스크도 반영해줬고 우리나라의 뭐 디폴트 리스크도 다 반영해줬고 예, 그런 것들이 제거되니까 1,300원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대비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좋기 때문에 환이 요 정도인 건데 근데 후행적으로 아까 중국도 보면 먼저 안 좋았던 게 이제 살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후행적으로 이쪽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도 상대적으로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의 일변도 그다음에 초달러 강세 집중이었으면 약간 그림이 바뀔 수도 있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내년에. 그렇게 보면 가장 싸져 있는 한국이 일단 한국 시장 자체가 가장 싼 것 같고 그다음에 섹터로는 사실 뭐 밸류션이 뭐 5배 언더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구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확실한 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고 상황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업체별로 가동률도 파악해가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 했으나 실적이 무너지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을 분기별로 쫙 보면 와 진짜 박살 났을 것 같은데 봤더니 잘 버텼는데 라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달랐던 거죠. 실적은 계속 그렇게 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짐작으로 이러면 이 기업은 이런 수혜가 없을 거니까 완전히 뭐 적자도 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분명 분기별로는 버텼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점진적 성장, 역성장한 적 없이 이런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값을 받기가 딱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전제는 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가동률이 오르든 수요가 발생하든 그게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면 이게 지금 저밸류에이션 주식은 당연히 너무 싼 맛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안 좋았기 때문에 멀티플이 받았던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산다 요 로직이 먹힐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가 더 싸냐 이것보다는 다 싼데 어느 게 더 빨리 돌 거냐에 대한 게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장에서 지금 사실 대부분의 주식 고수들도 그다음에 주식 뭐 중수, 하수가 있다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플러스인 타임이 거의 극히 드물 거란 말이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차이가 있다면 뭐가 조금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도 하수라서 이거를 하수는 아니죠. 하수라서 대답해봤자 하수의 수준으로 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다른 거 모르겠고요. 위기 때 항상 차별화되는 건 현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현금을 쥐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 좋을 때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것도 실력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안 좋았는데
판단이 나올 만할 때 계속 안 좋은 것만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관성적에 의해서 계속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좀 극악은 지난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 현금을 사용하는 그 타이밍, 이제 그거를 얼마나 좀 잘 보느냐가 찐 고수의 능력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 현금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현금.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 그럼 현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 저도 아까 9월 달이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전에는 사실 현금은 좀 많이 쟁겨놓고 있는, 그러니까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저점 매수는 좀 해봐도 되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그 전이었으면 주식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였으면 지금은 바닥은 지났어요. 그래서 자신 있는 종목을 하셔도 되는 그런 거고, 사실 지수를 보면 재미없는 구간일 겁니다. 근데 바텀업에서는 꽤 괜찮은 재미를 볼 수 있는 장이 시작은 됐다. 자, 본부장님 혹시 그럼 투자할 때 좀 어떤 지표 긍정적으로 좀 보는지랑 이런 지표가 보이면 투자를 시도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 어느 쪽일까요? 아까 전에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보통 섹터나 이런 거 고를 때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투심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투자 심리도나 아니면 이격도 이런 거가 어느 정도 바텀이 나오면 이제 해봐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탑다운에서는 환이랑 외국인 수급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의외로 올해 외국인이 FOMC가 있었던 6월, 9월, 그다음에 3월, 1월 요렇게 4개 달이랑 그다음에 3월, 4월이죠. 그러니까 4월 정도만 매도였고요. 다 월별로 순매수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진짜? 막 이렇게 되게 의외다라는 반응을 많이 하시는데 일괄되게 주일창 매도 국면이 아니었습니다. FOMC 때만 그랬었어요. 그 말인즉슨 외국인들이 봐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꽤 있었다는 거고, 그 수급들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환이랑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는 쪽, 그쪽은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수급적으로 많이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아까 뭐 재고 순환 지표, 그다음에 수출입문의 이런 투자 지표들, 수출 데이터 당연히 그냥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의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트도 보지만 차트 보면서 이격도 투심, 외국인 수급 요거는 같이 곁들여서 보는 게, 저 혼자 이거 좋아해가지고 샀다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피하는 방어책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 얘기하셔서 외국인이 요즘에 그럼 한국 주식주에서 좀 뭐 많이 사고 있거나 아니면 좀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나 주식은 어느 쪽일까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퀀트로 이렇게 좀 뽑아보면 결국은 실적 잘 나온 쪽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답이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답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실적이 좋았던 쪽 그냥 샀습니다. 올해 내도록. 그리고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한 12개월 포워드 EPS가 이제 전환되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쪽, 그건 외국인이 연말 들어 후행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실적 좋아지는 거 샀다. 근데 굳이 저희가 그 패러다임이나 테마를 정해보자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애들, 그게 결국은 태조 이방원으로 표출됐었는데 2차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태양광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에너지 관련된 조선, 그 다음에 정유, 뭐 요런 쪽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주식도 사실 결국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 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재테크 방송 한 지가 벌써 3년인데 언제라는 질문 참 많이 묻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대답을 들어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저희도 운용사에서 매일 아침 회의하면서 저도 그렇고 저희 매니저들이 막 이렇게 기업 탐방 갔다 와서 이 주식 좋습니다, 사야 됩니다 하면 항상 저희가 그럼 언제 사야 그러니까 아니 같은 주식으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 돈을 잃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인데 이게 올해 저희가 실수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언제 사야 되냐였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우왕좌왕 막 하니까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주식이 맞았고, 우왕좌왕 했으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주식은 신고가였거든요. 이런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을 먼저 피킹을 해놓고요. 올해의 경험으로 앞으로 이런 착오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저도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긴 한데 종목을 다 골라놓고 나서 결국은 이게 맞네라고 하면서 후행적으로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흔들렸고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주식이 결국은 맞았다. 그러면 어차피 얘가 장기 성장이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하면서 갔다가 주저앉았을 때 못 사고 다시 오를 때 따라 들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게 올해 가장 아마 수익률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그런 형태를 계속 무한 반복시키면 시장이 코스피가 20% 빠지고 코스닥이 30% 넘게 빠졌는데 수익률은 40% 넘게 빠지는 이 현상이 아마 올해 이렇게 해서 발생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종목은 골라놓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한 바퀴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종목을 골라놓고 내가 들어갈 타이밍은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저점 가격, 그다음에 목표가 가격,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의 목표 수익률 이걸 좀 재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 언제냐라는 거는 지금 내가 세워놓은 이 종목들의 나래비를 계속 체크하셔가지고 얘는 약간 놓친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박자 쉬셔야 되고 근데 결국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지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걔만 먼저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팔고 싶을 때 좀 절제를 해야 되고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이 사고 파는 거에서 저도 가진 고민인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가진 고민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 계좌도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그중에 운이 좋게 한 종목이 플러스 한 30% 정도가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운이 좋게 여러분 네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한 종목에 플러스가 나면 한 예를 들면 10% 20%면 이걸 내가 확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나는 것들 30% 가면 플러스 본전 돼야지 팔지 하고 계속 안고 있다 40% 가고 50% 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익은 올라갈 때 내가 중간에 계속 끊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밑에 손실은 끊어야 되는데 이게 내 손실이 싫으니까 확정을 시키기 싫으니까 계속 밑에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할 때 행동을 다르게 해야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건데 그때 사실 저는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 저희도 매매할 때 보면 이제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꼬일 때가 있어서 만약에 한 5종목을 샀는데 2종목을 플러스 나고 나머지 3종목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분명 저희는 이제 그걸 분석하고 들어갔지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이쪽은 손실이 나고 있는 과정이고 이쪽은 이제 작가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2가지인데 뭐냐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간다는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오면 일단 무조건 챙겨요. 일단 무조건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되면 더 간다라고 얘기가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팔기도 되게 아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팔아도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가 왔으면 결국은 그 목표가를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뭐 역사적 고점 밸류에이션이 여기였다. 아니면 이 업은 여기까지 밖에 못 준다.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벤트는 사실 없다. 뭐 이런 등등의 각종 이유로 나는 뭐 요 정도 목표가를 잡아놓고 매수를 딱 했는데 오면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팔 걸 하고 이제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팔아버려요. 그러면 일단 먹은 돈이 챙기니까 나머지 4개를 다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나래비를 세워서 더 물타기를 하든 이렇게 순서를 하면 패가 사실은 5개를 샀다가 2개만 성공한 거면 꼬인 거거든요. 근데 꼬였는데 하나가 성공해주면 이걸 풀어서 또 4개를 보고 고민을 하면 되니까 약간 실타를 살살 풀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5개를 정해놓고 여기는 포기하는 종목이 하나 나오죠.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팔아버리면 그러면 먹은 거랑 손실난 거랑 상쇄하면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사실 마음이 좀 덜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나는 캐시를 챙겼고 주식 비중은 낮아져 있으니까 한 번 더 전략을 짜서 들어가면 새 종목을 사든 아니면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물타기 해서 재투자를 들어가든 그게 좀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뭐 플러스 조금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목표가대로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목표가도 모르겠다. 근데 나는 수익이 좀 잘 났다라고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일 파는 거죠. 그냥 일정 부분 정해놓고 뭐 제가 이 종목 각자 아까 말씀드린 5개 종목이면 20, 20을 샀다. 근데 한 종목이 한 20% 올라서 24%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그 4% 비중만큼 팔아버리는 거죠. 어차피 이거 먹은 거니까. 그래서 현금을 계속 챙겨놓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급락이 나올 때는 그 주식은 파기 되게 쉬워지거든요. 왜냐면 계속 팔아왔다라는 그 습관이라 팔아왔기 때문에 남은 주식 수는 되게 적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되게 가볍게 던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약간 매매 법으로 몸을 가볍게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주식하다 보면 사실 이 변동성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데 이 변동성 쪽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멘탈도 그렇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뭐 특히 오래 했으면 저도 되게 많이 힘들어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변동성은 결국은 누군가 이거를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티켓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변동성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요즘 와서는 변동성이 좀 더 과격해지니까 그게 되게 힘들게 사람들을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변동성도 보면 결국은 시장이 합리적인 게 그 주식을 이 가격까지 하락시키는 이유와 그 주식을 이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이유는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도 보면 왜 5%가 움직였지? 뭐 이슈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종목 들어갈 때 하단 가격, 상단 가격 정해놓고 들어가야 이 변동성에서 견딜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봤던 가격대에서 움직이면 밴드 하단이면 매수 찬스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밴드 상단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팔아내는 내가 산 가격만이 아니라 아래로. 네. 그렇게 정해놓고 가면 그 구간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갈 때 항상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손절 가격, 목표 가격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이제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내가 산 가격이 최저점이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변동성이 돼서 빠지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타이밍 더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진짜 실패해도 내가 정한 로스컷 가격까지 가려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 밴드를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 는 거고, 두 번째는 판단이 맞다면 굳이 시세를 너무 보지 마셔라. 예, 그것도 사실 답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장기 투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진짜 또 단기 투자를 한다면 워낙 그분들은 사실은 가격보다 낮은 가치에 있는 걸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된 걸 사다 보니까 그 밑으로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오랫동안 만약 안 오르더라도 잘 버틸 수 있고 네. 잘 버티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장기 투자로 네, 인식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가치 투자를 한 쪽은 또 시세가 어느 정도 조금 오를 때 계속 끊임없이 팔아내는 역할도 하니까 뭐 사실 그렇게 화끈하게 막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투자하시는 형태인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모 신문사에서 VIP의 최준철 대표님이랑 이제 저랑 둘이서 1대1로 토론이라기보다는 약간 대담?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취재였죠. 그 당시가 딱 한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질문이 뭐였냐면, 저보고는 이제 약간 성장주 액티브 쪽인 거고, 최 대표님한테는 이제 가치주의 대가. 서로 어떻게 공부하시냐?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공부하는 방식도 같고, 좋아하는 섹터도 같고, 종목까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매매 스타일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섹터 공부 다 해놓고, 되기 직전에 왕창 산다. 그리고 잘 먹고 우리가 목표가 오면 깔끔하게 빨리빨리 이익을 챙긴다. 그래서 액티브한 움직임을 저희가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런 쪽은 이게 시간을 가지고 이 가격에서 끊임없이 이제 기업을 공부하면서 같이 챙겨가는. 그러다가 또 오르면 또 적당한 수준에서 또 계속 차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식은 똑같은데 매매 방식이 다른 거죠. 공부 방식은 같은 매매 방식이 다른.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성향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잘 대응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매매 변동성 뭐 이런 게 있어서 본인의 액티브 스타일인데 같이 좀 갖고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거고. 각자의 성향이 맞는 투자법도 있는 거일 테니까. 그거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책에 이제 미스터 마켓 2023에 담겨 있는 좀 핵심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럼 이제 본부장님만 2023년 투자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에 투자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수정하고 재확인하는지 이제 오늘 했던 얘기 좀 정리하는 질문 같기도 한데 한번 핵심 요약해 주신다면. 핵심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되게 시장을 눌렀던 악재들이 완화되는지를 저희가 한 2분기 기준으로 앞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 계속 안 좋았던 것도 개선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절묘한 시점, 그래서 2분기 내외가 큰 변곡점을 형성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희망대로 잘 되면 좀 내년에는 좀 괜찮은 장일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악재는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지수는 이제 박스권 형성할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재고 순환 지표나 뭐 이런 투자 지표들을 봤을 때 투자가 있는 곳에 수요가 있고, 수요는 결국 미래의 실적을 반영해 줄 거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여러 섹터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잊혀져 있던 소비주들도 다시 기회가 얻는 과정이 돼서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섹터별 종목별 순환매는 충분히 가능한 장.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내년에는 미니멈 종목 장세 잘 되면 뭐 지수가 이제 2년 동안 힘들었던 과정에서 벗어나는 과정.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의 가장 큰 이슈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물가랑 금리 인상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에서 봉쇄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 어쨌든 지금 이제 완화 정책으로 이제 돌아섰고, 물가랑 금리 인상도 내년에 지금처럼 가파르게 할 일은 절대 없잖아요. 어쨌든 조금 더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완화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좀 이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큰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사라질 텐데도 증시가 박스피를 뚫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그게 아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경기가 확 좋거나 확 나쁜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잘 버텨버리면 그게 악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정쩡하게 버티면 아래 위로 양쪽 다의 자신감이 좀 없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더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시장을 눌러버리는 거고, 그게 아니네? 그럼 경기 침체인가? 이렇게 하면 또 안 좋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발생하는 그 레벨이 시장의 악재일 수 있다.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면.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침체보다는 연착륙일 것 같고요. 연착륙. 왜냐하면 이게 고용이 되게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보면 60세 이상 은퇴자들이 코로나 때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입되는 그 노동의 공급에서 이 은퇴자들만 다 제거하면 15%가 없어졌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민자도 안 들어왔어요. 뭐 트럼프의 정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자체에 지금 노동의 공급이 과거 대비 적은 상태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뭐 트러블이 생겼었으나 임금이 계속 꾸준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어쨌든 상승률이 둔화인 거지 임금이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고용 상황이 되게 견조하다. 그리고 지금 다들 이제 저축을 쓰기 시작해서 소비가 둔화될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고소득층들은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고, 이제 우리가 소득 계층 분위를 이렇게 나눴을 때 보면 하위 계층들은 저축을 쓴 거지 대출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비의 둔화로 이어질 거다라는 건 지금 걱정인데, 의외로 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노출된 실물 투자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경관 임금과 이걸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요의, 그게 결국은 소비죠. 이게 완전히 박살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계속 만들어내면, 지나고 났을 때 인플레가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게 연착륙이 되면 어떻게 봤더니 우리가 이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었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사실 시장이 좋아질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버티니까 금리를 계속 눌러야 되는구나 라고 되면 시장은 아까도 주신 대로 악재가 해소됐는데 왜 박스권이냐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존재할 수 있어서 의외로 역설적으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4년 혹시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좀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그 다음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좋다, 비관론, 한쪽 방향으로 안 치우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다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고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근데 들어보면 다 맞아요, 사실은. 다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는 거고, 헷갈리니까 이제 결국은 투자자 선택의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그게 안 치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방송들도 이렇게 보면 전에도 몇 번 강조 드렸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논리만 듣고 이 편 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논리에 대해서 검증을 계속하는 과정들. 저 논리면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구나. 지금 저도 오늘 이 1시간 방송하면서 제 논리대로 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 논리인 거지 이게 무조건 맞다 아니는 아닙니다. 저도 이거에 의해서 제 수익률이 결정될 건데, 물론 이제 시장이 중간중간 바뀌면 저도 튜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고, 뭐 책 제목이 뭐 미스터 마켓이지만 결국은 미스터 마켓은 모든 가격을 다 본인이 결정이 시장 가격이 맞다라는 걸 저희가 수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저희가 1년 12개월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튜닝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치우쳐서 판단해서 극단값으로 안 움직이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주변에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매크로만 보다가 종목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올해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세요. 의외로 지수는 재미없었지만 되는 종목은 또 엄청 잘 됐거든요. 심지어 중대형주들이 되게 많이 됐었고, 굳이 소형주에서 찾을 필요도 없죠. 중대형주가 잘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치우쳤으면 좋겠다, 2023년도에는. 공포에 너무 억눌려 있으실 필요도 없고, 안 좋았기 때문에 희망회로만 돌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미니멈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마음 제일 편하다. 그래야 섹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는 거고, 근데 또 잘 되면 플러스 옵션이니까, 그러면 저희도 편하게 확산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건 그때 가서 6월 정도? 2분기 언저리 저희가 데이터 확인하고 남은 반년을 다시 방향성 설정하는 게 맞다. 올해는 진짜 주식시장에 매크로가 덮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개인 투자자, 사실 주식 잘 모르신 분도 파월의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다 알지 않을까. PC, 코어, 헤드라인 뭐 다 구분하시더라고요. CPI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다 몰라도 되는 세상도 있었는데, 자, 요즘엔 다 아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또 2023년이라서 좀 가시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결국 주식 투자로 꼭 돈을 번다기보다 주식으로 어쨌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지금보다 내가 자산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이 영상 보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부장님 찾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로
주식으로 이제 또 돈을 불리려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겠지만 그분들이 또 돈을 불린 방법은 또 다양할 거잖아요. 주식을 불린 분도 있을 거고 부동산, 뭐 사업. 그러면서 이제 본부장님은 지금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자분들 좀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든가 좀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자가 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실제 많은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기업들의 오너분들을 많이 뵙고 그러니까요. 실제 제 고객분들도 꽤 있으신데 만나보면 똑같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래서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배팅할 때 배팅하실 줄 아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그냥 시장이 뭐 어떻게 되고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아마 저한테 하는 말씀으로는 그거는 본부장이 더 잘 알지. 주식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자기는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뭐 주식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땐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될 타이밍 같다. 그냥 이게 대부분의 공통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뭘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 주식이란 자산에 대해선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맡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베팅할 때 베팅할 줄 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순수히 자기 판단에 의해서 베팅 타임을 잡으신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내가 베팅하는 규모도 본인이 결정하시는. 저는 이제 그걸 위임받아 제 돈처럼 열심히 운용하는 이제 성관주의를 다 하는 매니저인 거고. 근데 부자 되신 분들은 그렇게 뭐 사실 운도 되게 좋으신데 운도 많이 따라주시긴 하는데 지를 때 질러줄 줄도 아는. 네, 타이밍을 확실히 좀 선택하시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시죠.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부자분들이 오히려 전문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한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더 신뢰한다? 이런 부분 혹시 없나요? 약간 좀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돈을 크게 버신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성공과 실패 케이스가 계속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려고 하시는 성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그 투자의 여러 투자 중에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셨는데 제가 실패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한 투자일 수 있으니까 실패했다 판단하실 때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이제 그 선택도 본인이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고객이죠. 말 없이 들어갔다 갈 수도 있으니까. 말 없이 딱 정리. 네. 이한년 본부장 지원. 그럴 수도 있어서. 근데 성향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고 실물 경제를 또 보시니까 또 본인 고집도 조금 있으시긴 한데 네,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전략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자, 본부장님 김작가TV에 굉장히 오랜만에 또 한번 나오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신년이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신다면. 하여튼 뭐 힘든 한 해를 저희가 보냈고 사실 저도 되게 힘들었고 뭐 저희 고객분들도 올해는 좀 많이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은 항상 기회를 주는 시장이 또 주식입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살아남아 있으면 이게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제공하는 게 주식이니까 뭐 요즘에 축구 때문에 많이 그 유행하는 말, 뭐 꺾이지 않는 마음. 이제 근데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또 저희도 우리가 투자를 할 대상들을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되니까 사실 힘들었지만 가장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냥 항상 그 마음 그 뜻으로 투자를 하시는 새해가 되셨으면 하고 그러면 아마 힘들었던 2022년 보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꺾이지 않는 남자 이한년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